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격화하면서 한인 상점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지칭하며 군 투입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어제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됐지만 윤미향 의원실은 아직 입주 절차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의 금융기록을 들여다보며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경기 지역 교회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와 제주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양천구 고등학생의 가족이 감염되면서 이 학생이 다닌 목동학원 여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KBS 본사 건물인 영구동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인데 경찰은 CCTV 분석을 토대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의 파장이 통제 불능의 폭동 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약탈에 방화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주 정부가 진압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한인 상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시위와 피해 상황을 전해드리고 잠시 후 미네소타주의 한인 회장을 직접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가 한인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지난 25일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폭력 시위로 변질되면서 미국 내 한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무서운 게 사실이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지금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어요. 헬기도 계속 끊임없이 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정말 어마어마한 이 사건의 중심 근처에 있다라는 게 정말 믿기지. 일부 한인 상점들은 폭력 시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선 한인 상점 5곳이 약탈과 방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의류와 미용용품 상점들인데 일부 상점의 경우 방화로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해 대피까지 고민하는 교민들도 있습니다. 베버리힐스 쪽에서 오히려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밀고 내려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다운타운까지 가는 길에 한인타운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대피를 미리 해야 되는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LA 지역의 경우 1992년 폭동으로 큰 피해를 봤던 터라 불안감마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가장 좀 불안하게 생각하는 요소이죠. 외교부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시위 현장 접근 자제와 신변 안전 유의를 권고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유사시 군을 투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선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 백악관 앞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흔들며 경찰과 대치합니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필라델피아에서는 경찰차와 시청 건물이 불에 탔습니다. 총격 사건도 잇따릅니다. 캘리포니아에선 국토안보부 보안 요원이,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시위대 중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I'm tired of my black men and my black women being shot, being killed by the NYPD. I'm tired of it.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된 항의 시위는 미 22개 주 30여 개 도시로 확산했습니다. 폭력 사태와 상점 약탈이 벌어진 애틀랜타와 LA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대를 폭도, 약탈자라며 연방 군대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hat we are now seeing on the streets of our cities has nothing to do with justice or with peace.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향해 미 정부가 극좌파 시위대라 부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미 전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사태가 시작된 미네소타주에서 한인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 지역 한인회를 맡고 있는 황효숙 회장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피해 상황과 현재 분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회장님 연결돼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흑인들의 시위가 이제 유혈 폭동으로 이어져서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신데 현지에서도 걱정이 많으실 듯합니다. 지금 통행 금지까지 시행되고 있다던데 현재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통행 금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밤 8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렇게 됐었는데 금요일 날 밤부터 토요일 날 아침까지 진행된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거가 지켜지질 않았어요. 밤새 많은 방화와 경찰하고 충돌 그런 거가 있었죠. 그래서 주지사님이 방위군에서도 조금 더 많이 보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에 왔어요. 통행 금지가 8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그거가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이군요. 자, 근데 우리 교민들도 피해도 지금 만만치 않다던데 과거 LA 폭동 때처럼 이 한인 사회 전체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교민 몇 분의 사업체들이 전소가 된 것도 있고요. 약탈을 당한 것도 있고 들어가가지고 물건들 다 가지고 가 그런 식으로. 그분들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픈 거가 이제 그 사업체를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시느라고 성공적으로 하시느라고 피땀 흘리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이뤄 놓으신 건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돼서 그게 가슴이 아프죠. 네, 이 멀쩡하게 있다가 피해를 당하셨으니까 더 상심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미네소타주는 이 흑백 갈등이 많지 않고 상대적으로 좀 평온한 곳으로 알려져 왔는데 과거에도 이런 강도의 시위가 있었습니까? 미네소타로서는 처음이에요. 이런 정도의 시위는. 저도 많이 돼서 정말로 집에 안주하셔가지고 안전하게 계시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그런 편지를 띄워드렸어요. 지금은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외출을 좀 삼가는 게 좋겠군요. 피해 입은 교민들과는 연락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메시지만 남겨놨어요. 굉장히 힘들어 하신다는 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저희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예, 피해 교민들은 일종의 날벼락을 맞은 건데 한인회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번 위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주 황효숙 한인회장이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이틀이 지났지만 그제 일방적인 회견을 했던 윤미향 의원의 사무실은 다른 사무실들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나와 있던 일부 보좌진은 저희 취재진을 보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최원희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국회의원회관 530호. 21대 임기 시작인 어제부터 윤미향 의원 명패가 붙었습니다. 윤 의원실의 문은 오늘 오후에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보좌진 1명이 출근했지만 이삿짐을 옮기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을 맞아 이삿짐을 분주하게 옮기는 다른 의원실들과는 달리 조용한 모습입니다. 오늘 윤 의원실엔 사무실 자재만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냥 이제 슬 들어오시나 해서요. 시간이 되면은 개원을 했으니까 들어오시겠죠. 어제 임기를 시작한 21대 의원들은 주말 이틀간 세비와 지원 경비 등으로 84만여 원을 받게 됩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일 수 있다면서도 국정조사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은 국정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통합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에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건 윤 의원에게 쏠린 국민 시선을 원구성 협상으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회계 전문가를 투입해서 윤미향 의원의 개인 계좌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임시회기가 시작되는 6월 5일 이전에는 1차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검찰 수사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할 생각은 없고요. 앞으로 그 검찰 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제가 성실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검찰 역시 아직까진 윤 의원은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론 개인 금융거래 내역 등 검증 작업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그 전신인 정대협 대표로 재임했던 기간에 개인 계좌 4개와 법인 계좌 10여 개의 거래 내역을 중점적으로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이 2014년 이후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가 혼용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개인 계좌와 정대협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으로부터 계좌 추적 전문 수사관까지 파견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 소환 일정 등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원칙과 절차에 맞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6월 5일 임시회 이전에 윤 의원 소환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보신 대로 검찰 수사의 초점은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그리고 성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걸 규명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미향 의원은 핵심 의혹에 대해 말이 달라진 부분이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명이 달라지는 게 이 횡령 사건 등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법조팀 최민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이제 아파트를 현금으로 산 것과 관련해서 윤미향 의원의 해명이 몇 차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살펴보죠. 네, 우선 윤미향 의원의 발언부터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았어요. 저희 그때 당시 영수증까지도 아파트 매매 영수증까지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금은 제가 가지고 있던 예금, 남편 돈,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네, 중간에 살던 아파트를 판 돈이 아니라 적금을 깨고 가족들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했다가 다시 적금 얘기를 뺐으니 2차례 말을 바꾼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 판례를 본다면 이렇게 말을 바꾼 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업무상 횡령재판에서 실제 개인 용도로 사용했는지 판단할 때 이런 정황 증거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회사 대표가 증빙 서류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기소된 사건을 함께 보시죠. 회사 대표가 처음엔 회사를 위해 썼다고 했다가 법원에 가서 차량 임대료로 사용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대법원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데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액수와 인출 시기도 일정치 않다는 점을 들어 횡령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은 말이 바뀔 이유가 없다. 대법원도 그 부분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걸 텐데 안성 10터 매매 과정도 검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사서 싸게 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배임 혐의가 있는지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네, 윤 의원은 오히려 9억짜리 안성 쉼터를 깎아서 샀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7억 5천만 원에 매입해서 1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들였다고 했으니까 총 8억 5천만 원을 들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4억 2천만 원에 팔았으니 4억 3천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된 거죠. 법원은 쉼터 매입과 처분 등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업 내용, 그리고 손실 발생이 예상됐는지 등을 따져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의 고의나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불거지느냐에 따라 혐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잘 들었습니다. 최민식 기자였습니다. 네, KBS 본사 건물인 연구동의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장치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코미디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연습을 하는 장소입니다. 경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소행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외부인 침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인근에 위치한 연구동 건물입니다. 아파트 일부를 개조한 건물로 방송 연구기관 등이 입주해 있는데 지난 29일 낮 2시쯤 이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장비가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같은 층에선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 콘서트 팀이 마지막 녹화를 앞두고 막바지 연습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휴대폰 보조 배터리 모양의 저장 장치를 설치한 용의자를 찾기 위해 CCTV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복잡한 내부 구조상 화장실 위치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내부인 소행,
혹은 내부 사정에 밝은 외부인 침입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웬만한 일반인은 안 되고 직원이나 그런 문제. KBS 측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조만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 이에 대한 판단 잣대가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요. 직장 상사가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지면서 느낌이 오냐고 물었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권용민 기자입니다. 영상 디자인 업체의 신입사원이던 26살 A씨는 상사였던 B 과장 옆자리에서 일을 배우며 짓궂은 농담을 자주 들었습니다. B 과장은 볼이 발그레 붓고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라거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고도 했습니다. 거부감을 표시해도 계속된 언행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해오다 결국 사표를 쓰고 B 과장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습니다. B 과장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신체 접촉 정도 등에 비춰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역시 사내 분위기 등을 감안해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B 과장이 수치스러워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언행을 계속해왔다며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에게 국가보훈처가 적과의 교전으로 인한 부상, 그러니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지뢰 피해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인데 보훈처가 법을 개정했고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부상, 즉 전상이 아니라 공상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어제 비난 여론이 쏟아졌었고 2015년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2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중사. 조정 선수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던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은 날벼락이었습니다. 육군에서도 전역할 때 전상 처리가 되었고 그 관련 서류들을 또 다 제출을 하고 했는데도 이제 공상 공경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이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지뢰 피해자를 전상자로 판단할 규정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재심의를 거쳐 전상으로 판단이 번복됐고 이의 신청 절차에 따른 재심의로 심의 결과 전상 공경으로 의결됐습니다. 보훈처는 전상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하고 한다는 것을 아주 환영하는 바고요. 현재의 보훈 제도는 2012년 보훈 대상과 보상 체계를 정립한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공상 논란은 9개월여 만에 종지부가 찍히겠지만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다녀온 경기도의 교회 목사와 신도 등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경기 안양과 군포 지역 교회 12곳에 목사와 신도 25명이 제주 단체 여행에 나선 것은 지난 25일. 27일까지 2박 3일간의 여행을 다녀온 뒤 군포시 교회 목사 부부 등 4명과 안양시 교회 목사 가족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행객들이 다닌 교회 12곳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의 초등학생 손녀는 지난 28일 등교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사님 부부들만 갔다 오셨는데 그 부인이 증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며느리하고 손녀들, 손자가 감염된 거예요. 제주도는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단체 여행객들이 머문 호텔의 접촉자와 항공편 탑승객 등 도민 34명을 격리 조치하고 세부 동선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지 산남 지역 위주 관광이 위주였는데 물론 우도도 일부 있었고 역학선에 나가기 때문에 돌아오는 대로 정확히 해서 동선을 반드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29일 인천과 김포를 거쳐 입국한 제주 30대 여성도 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제주도는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체 관광객과 해외 입국자 확진자가 겹치면서 제주 관광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서울 목동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고등학생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고등학생이 목동의 여러 학원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내일부터 학원 방역 점검에 나섭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양정고 2학년생인 A군의 누나가 확진 판정을 받자 목동 학원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A군이 다닌 학원만 4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건물 다 셧다운, 애들 수업 다 빼고. 인근의 다른 학원들도 잠정 휴원합니다. 학원에서 방역 철저히 한다고 몇 번 오늘 아침에도 또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걱정은 진짜 많이 되죠. A군의 누나도 서울 서대문구의 한 학원 수강생으로 이 학원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서 인천에서는 이태원에 다녀온 학원 강사로 인해 학생 17명이 감염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연세나로 학원 관련 확진자도 11명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내일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3일 3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원발 감염이 학내로 전파되는 걸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헌팅포차와 노래방 등 8개 고위험 시설의 방역수칙 이행을 강제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이용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시행됩니다. 전자출입 명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의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이제는 취업시험도 비대면입니다. 삼성은 처음으로 집에서 치르는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막을 수는 있는 것인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명하는 응시자부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라며 다른 응시자들은 모두 전면 카메라로 시험 감독관이 헤드셋을 통해 시험 시작을 알립니다. 감독관은 시험장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부정행위를 감독합니다. 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응시생은 9명. 모니터에 손을 댈 수 없고 전송 화면에 얼굴과 양손이 나와야 한다는 규정 탓에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부터 이미 신입과 경력 채용 과정에서 화상 면접을 도입했고 CJ, SK이노베이션, LG, 카카오 등 다른 기업들도 화상 면접 등을 이용한 비대면 면접을 도입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또 갈수록 수시 채용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는 기업 채용 문화로 바뀌어 나가게 될 테니까 이것이 이제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비대면 채용 방식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 닛산이 한국 시장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의류 등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여기에 맞췄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노제팬 운동.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해 일본 제품을 불매하지 않은 운동이었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일본 반대를 외쳤습니다. 과거 역사 반성 없는 일본 제품 불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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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끝나지 않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올해 초 터진 코로나 사태는 일본 기업의 직격탄이 됐습니다. 일본 2위 자동차 업체인 닛산이 올해 12월을 끝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닛산은 한국 시장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사는 한국 시장에서 다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갖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불매운동 여파를 우회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한국 닛산은 지난해 판매량이 3,049대로
2018년보다 39.7%나 줄어들면서 영업 손실만 140억 원을 기록했죠. 닛산은 전체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돈 7조 7천억 원의 순손실을 냈습니다. 今回の我々の業績並びに減損損失を計上するこの点大きな赤字を計上してい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経営責任として非常に重く受け止めております。 불매운동 리스트에 오른 일본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 지유도 우리나라에 매장을 연 지 불과 1년 9개월 만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지유는 유니클로의 자매 회사이기도 한데 유니클로는 지난해 TV 광고로 위안부 모독 논란을 일으켜 홍역을 치렀죠. 한글 해석 자막을 이렇게 표기한 건데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8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잘못을 기억 못한다는 의미로 보인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전지현 카메라로 유명세를 끌었던 일본의 올림푸스도 다음 달을 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제품은 품목을 가리지 않고 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고 그다음에 올해 초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불매운동 이거의 영향이 좀 더 컸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의 판매 그다음에 매출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일본 기업들이 급기야 철수를 하게 됐던 것 같고 국내에서 고전하는 일본 기업의 잔혹사 언제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내일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보수 진보 이런 이념 따지지 않고 국민 실생활에 초점을 맞춘 정당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실제 이런 변화가 가능할지 이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회의 핵심 키워드는 실용정당으로의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 투쟁이 아닌 실용으로 국민 실생활에 다가가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 변화에 좀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자 그런 얘기. 통합당 비대위 관계자는 실용주의 담론에 무게를 두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내일 김 위원장 첫 메시지도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대위 내부에선 정강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에도 당 정강 정책에서 보수 용어 삭제를 추진했지만 당내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민생 현안 이슈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사이다 정책 세미나나 억울함 해소 TF 등도 실용주의 정당으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기본소득 도입 등 파격적인 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은 내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념보다는 실용을 앞세운 혁신 방향에 대해 보수색이 강한 영남 의원들이 어떻게 힘을 보탤지가 관심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명의 비서관을 새로 뽑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람들도 제법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신임 교육비서관은 현역 의원이었던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피날레는 월광 소나타의 화려한 사막장처럼 뜨거운 감동을 남길 것이라며 자신이 직접 연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야권에선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 비서진으로 옮긴 데 대한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현 정부의 교육 분야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본인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승진 복귀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네팔 트래킹 동행 멤버였던 탁 비서관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기획하는 등 두터운 신임을 받았지만 여성 비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정우 신임 홍보기획비서관과 문 대통령의 홍은동 사저를 매입해 주목을 받았던 김재준 신임 춘추관장은 모두 광흥창 팀 멤버로 최측근 인사로 꼽힙니다. 임기 2년을 남겨둔 문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을 잘 아는 참모들을 최일선에 배치하면서
청와대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로 하겠습니다. 예,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때문에 이제 검찰이 크게 지금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던데 네. 실제 분위기를 취재해봤습니까? 예, 저 제목은 이 최근 한 법조계 관계자가 한 말인데요.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사실은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는 취지로 한 말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KBS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지목된 고 한만호 씨의 동료 재소자죠. 이 최모 씨의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거짓 증언을 압박했다는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도 한만호 씨 비망록과 함께 한 씨의 동료 재소자였던 한모 씨 인터뷰를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글로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간 복역 중인 두 사람이 최근 같은 시기에 같은 맥락으로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증언을 한 재소자 최 씨가 현재 마약과 무고, 보이스피싱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수감자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들어보면 이제 검찰 반박문 내용까지 함께 이제 본다면 네. 비슷한 시기에 두 수감자의 증언이 함께 나온 거, 네. 이걸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네. 우연은 아니다, 이런 취지잖아요. 네, 이 한명숙 무죄 주장이 언론에 다시 조명을 받은 건 지난 4월입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한명숙 총리도 아무 물적 증거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대법원까지 다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에드벌룬을 띄운 건데, 네. 자 그런데 이제 최 씨와 한 씨가 검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만약에 허위 증언을 한 거라면 네. 결국엔 처벌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됩니다. 이 예. 모해 위증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당시 수사 검사도 만약에 그 강압을 했다면 모해 위증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도 10년이라 아직 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공수처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는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지금. 네.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물론 이제 당시에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 네. 이게 결국 여권에서는 한명숙 사건 그리고 윤석열 검찰을 연결지어서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한명숙 사건을 재조사하라거나 또 공수처에서 수사할 경우에 자신의 거취 문제까지 고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윤 총장이 이제 야권의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은 이번 논란의 뿌리에 상당히 깊은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명숙 살리기냐 윤석열 죽이기냐의 느낌표는 정치가 법치를 흔들 때로 하겠습니다. 최 씨의 법정 진술은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이었지만 정작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일 뿐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수감자죠. 한모 씨 역시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에선 이들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근거로 재조사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검찰이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이제 쉽게 검찰을 좀 옥죄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겠죠. 네. 그런데 이 조국 수사 때처럼 여권이 검찰 개혁을 거론할 때마다 그 배경에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있다면 진정성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듭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으로 하겠습니다. 예, 보람튜브 그러면 이제 보람이라는 아이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이제 월 수억 원대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북한에도 이런 유튜브가 있다는 건가요? 네, 북한의 영상물 하면 조선중앙TV의 좀 근엄하고 진지한 보도가 주로 떠오르는데 북한에도 7살 유튜버가 등장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언제 가나요? 신용화나비로서 죽일 수 있는 약이 나올 때 갈 수 있어? 이건 밤에 학교 갈 때 입을 거, 이건 짧은 거, 여름에 입는 거.
네, 영상 속의 그 집 내부를 보시면 러닝머신이나 피아노, 또 대형 소파, 선풍기 등도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유복한 집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비루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북한이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좀 방역을 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을 겨냥한 유튜브도 있습니다. Hi, I'm in a farm today, and this is so exciting to be out here in fresh air. 치즈 과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태블릿 이름이 제일 간단해서 태블릿. 아까 영상에서 백은혜를 탄다고 해가지고 뭔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바이킹. 예, 그걸 뜻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재미는 있는데 네. 저 영상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이 단순 시청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북한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달거나 공유를 하면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유튜브 영상을 이제 많이 보면은 수익이 발생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네. 북한에서 저 수입을 저 어린이가 갖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러지는 못할 듯합니다. 이 광고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유튜브 측과 이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북한은 현재 이 파트너 프로그램 제공 국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군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북한판 보람튜브 등장의 느낌표는 유튜브로 재탄생한 선전물로 하겠습니다. 선전물? 네.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저걸 왠지 삐라라는 네. 말로 불렀었는데 네. 주워다가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면 연필도 주고 국책도 주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네,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우주여행 시대 첫 발을 뗀 셈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3, 2, 1, 0. Ignition. Liftoff. 유인 우주선 크루 드래건을 실은 로켓이 불기둥을 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1969년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유인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쏘아 올렸던 바로 그 발사대입니다. So maybe there's an opportunity here for America to maybe pause and look up and see a bright, shiny moment of hope. 나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이 우주선은 미국 기업 스페이스X가 제작했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입니다. 민간 기업으로선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는 2011년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 폭발 사고 이후 9년 만입니다. And we're very far away, but you feel the shake over here. It's pretty amazing. A beautiful sight, a beautiful ship too. 발사 19시간 뒤인 우리 시간 오늘 밤 11시쯤 국제 우주정거장 도킹에 성공하면 크루 드래건은 넉 달간 그곳에 머물며 연구를 수행합니다. 스페이스X는 내년 말까지 관광객을 태워 우주로 보내는 여행 상품을 준비 중입니다.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십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프로야구 단독 선두 NC의 선발 투수 구창모가 올 시즌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탈삼진으로 경기를 시작한 NC 선발 구창모. 낙차 큰 포크볼과 좌타자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슬라이더. 최고 시속 148km에 이르는 직구로 상대 타자들의 혼을 빼놓습니다. 6회 1사까지 노히트. 안타는 딱 하나를 맞았습니다. 6이닝 1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84개의 적은 투구수로 선발 투수의 역할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박민우의 선두타자 홈런 등 타선의 지원까지 등에 업은 구창모는 시즌 4승으로 다승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또 올 시즌 35이닝 동안 2실점, 평균 자책점 0.51의 놀라운 페이스로 이 부분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탈삼진과 승률까지 현재 4개 부문에서 선두입니다. 파4 13번 홀, 유에란의 벙커샷이 홀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신기한 샷이글 장면을 직접 보지 못했을 정도의 높은 언덕을 넘어 선두 이소영을 따라잡았습니다. 하지만 선두 이소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홀 버디로 다시 한타차 단독 선두를 유지했고 16번 홀 버디로 유예란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우승. 1라운드부터 선두를 한 번도 내주지 않는 와이어2 와이어 우승으로 통산 5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고독함이 따르게 마련입니다만은 법관은 그 고독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때 청빈한 선비로 불렸던 조무재 전 대법관은 청탁이나 구설을 피하기 위해 출퇴근할 때도 법원 정문 대신 연문을 통했다고 합니다. 독상 관행, 대법원장이 집무실에서 혼자 점심 식사를 하는 오랜 관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무실엔 찌개와 반찬 냄새가 뒤섞인 콤콤한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만 따라야 하는 법관에게 고독은 어찌 보면 오랜 벗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법관의 판단에 여론이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경고하며 법원을 떠났습니다. 여론이나 단체의 힘을 내세워 재판의 권위에 도전하여 이를 폄하하려는 행동이 자주 생겨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김명수 대법원장 등 6부 요인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대법원장까지 한자리에 모인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만찬 사흘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깜짝 놀랄 발언을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떤 재판인지, 어떤 재판이 좋은 재판인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재판이라. 우리 헌법은 법관의 판결 기준으로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 수장이 국민 눈높이로 판결 기준을 옮기라는 건 행여나 헌법과 양심보다 여론을 의식하라는 말로 읽힐 소지가 크진 않을까요? 이 말이 나온 시점도 논란입니다. 여당이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의 판결에 문제를 삼은 직후여서 법원 내에서도 미묘한 파장을 낳았죠. 김 대법원장이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을 주도했던 만큼 그가 말한 국민이 누굴 뜻하는 거냐는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마침 법원에는 권부 핵심과 연결된 굵직한 사건들이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은 4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논란이 됐죠. 이 판결은 과연 김 대법원장 기준에 좋은 판결이었을까요? 이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함께한 밥 한 끼에서 이런 우려들이 불거진 만큼 역대 대법원장들의 외로운 혼밥이 오늘은 더 존경스럽게 다가옵니다. 오늘 앵커하고는 한마디는 김명수의 좋은 판결이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내일 출근길 수도권과 강원도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릴 텐데요. 살짝 내리는 수준이라 큰 불편함은 없겠고요. 오후에는 전국이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중부 지역의 경우 오늘보다 3, 4도 낮겠습니다. 서울은 24도로 크게 덥지 않겠고요. 남부 지역은 반대로 오늘보다 덥겠습니다. 대구가 29도 등으로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200m의 앞도 보기 힘들겠습니다. 항공기나 해상교통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강원 영동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다 그치다 하겠습니다. 세차나 야외 계획은 그 이후로 미루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